마음 한 첩입니다. 사람 만나고 나서 뒤돌아서면 왜 그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말은 다 좋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게 뭔지 정확히 집어낼 수는 없는데 속이 불편한 그 감정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지만 정작 그 순간엔 또 헷갈리게 되죠. 어제는 동네 마트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반갑다고 했는데 뭔가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더군요. 말은 친절한데 눈빛은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한 말은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때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채는 어떤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친절한 말투 뒤에 차가운 눈빛이 있고 웃는 얼굴 아래 긴장된 손이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신호들을 우리 마음은 이미 다 읽고 있는데 머리가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괜찮아, 기분 탓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몸이 하는 이야기, 표정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읽는 방법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곁에 두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하죠.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사람을 읽는 첫 번째 신호, 눈빛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눈빛. 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골집이라 주인분과도 친하고 그날따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카운터 앞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주문을 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은 정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는 목소리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눈빛이 계속 카페 주인의 얼굴이 아니라 핸드폰 화면에 가 있더군요. 주인분이 따뜻하게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물어봐도 여전히 화면만 보면서 차갑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카드를 내미는 순간에도, 카드를 받는 순간에도 딱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묘하게 불편하더군요. 말투는 정중한데 눈빛은 당신은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나간 뒤에 카페 주인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저런 분들이 많아요. 말은 다 하는데 눈은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해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챕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이 진짜 마음을 말한다는 걸 말이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대화 중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게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눈을 마주친 그룹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73%였던 반면 눈을 마주치지 않은 그룹은 신뢰도가 42%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도 눈을 마주쳤느냐, 마주치지 않았느냐에 따라 신뢰도가 30%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신뢰도가 첫 대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또 다른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의 눈 움직임을 추적했더니 거짓말을 할 때는 평균 시선 접촉 시간이 1.8초였지만 진실을 말할 때는 3.2초였습니다. 우리 뇌는 거짓을 말할 때 본능적으로 상대의 눈을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눈빛이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은 뇌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각기관입니다. 말은 생각을 거쳐서 나오지만 눈빛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먼저 봅니다.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본능 같은 겁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분처럼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거나 바쁘거나 불편해서일 겁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선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말은 멀쩡한데 눈빛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눈을 따뜻하게 마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대화가 조금 어색해도 마음이 편합니다. 눈빛이 당신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눈을 피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관계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창문을 닫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 닫힌 창문을 느낍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눈빛이 차갑다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닫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눈빛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그걸 알아챕니다. 누군가의 눈빛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건 당신의 예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어도 눈빛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눈빛이 불편한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말로 친절한 척할 수는 있어도 눈빛으로 존중하는 척은 할 수 없으니까요. 관계는 말이 아니라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말보다 눈빛을 먼저 보십시오. 그 작은 신호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둘째, 말투.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에 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딸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릴까요? 말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공손하고 배려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목소리 톤이 묘했습니다. 끝을 올리는 억양이 아니라 툭 떨어뜨리는 말투였습니다. 엄마, 물 좀 드릴까요? 물어보는 건데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빨리 정하세요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아니, 괜찮아 하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두 분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구나.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가 진짜 마음을 드러낸다는 걸 말이죠. 물 좀 드릴까요? 와, 물 좀 드릴까요는 한글로는 똑같지만 듣는 사람 귓속에는 전혀 다르게 들어갑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유명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분석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7%에 불과했습니다. 목소리 톤, 억양, 속도 같은 청각 정보가 38%, 그리고 표정과 제스처 같은 시각 정보가 55%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실제 단어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말하는지가 5배 이상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괜찮아요라는 말도 따뜻한 톤으로 하면 위로가 되지만 차갑게 내뱉으면 거절이 됩니다. 말투는 말의 옷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차가운 말투로 입히면 차갑게 전달됩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부부 500쌍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부부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녹음해서 분석했죠. 그 결과 이혼한 부부들의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말의 내용은 평범했지만 말투에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셋째,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밥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일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분이 일행과 함께 들어오셨는데 아마 근처 회사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을 하는데 목소리가 크고 활기찼습니다. 자, 빨리빨리 주문하시죠. 저는 된장찌개. 일행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빙하시는 분이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데 그분이 실수로 물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물이 쏟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잔이 흔들렸을 뿐인데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아니, 조심 좀 하시죠. 목소리 톤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빙하시는 분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를 숙이는데 그분은 쳐다보지도 않고 일행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까 그 활기찬 목소리로 말이죠.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서빙하시는 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일행에게는 웃으면서도 서빙하시는 분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유명한 스탠퍼드 감옥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무작위로 교도관 역할과 수감자 역할로 나눴습니다. 놀라운 건 단 하루 만에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실험 시작 6시간 만에 교도관 역할 학생 중 30%가 수감자 역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자 그 비율은 62%로 증가했고 3일째에는 무려 83%의 교도관 역할 학생들이 권위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실험 시작 전 성격 테스트에서 친절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도관 역할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그들은 동료 교도관에게는 78%의 긍정적 언어를 사용했지만 수감자에게는 단 19%만 긍정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 실험은 예정보다 일찍 중단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졌기 때문이죠. 권력 관계가 생기는 순간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합니다.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말이죠. 식당에서 본 그분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피곤했거나 스트레스가 많았거나 원래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품격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는 건 말입니다. 일행에게 웃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서빙하시는 분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상대를 동등한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동등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나누는 사람은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라. 서빙하시는 분도 택시 기사님도 경비 아저씨도 모두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누군가가 일행에게는 웃으면서 서빙하는 분에게는 차갑게 대한다면 그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오늘 서빙하는 분에게 그러는 사람은 내일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약자 대하는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비슷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상대를 보고 태도를 바꿉니다. 위에는 약하고 아래에는 강한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은 정확한 감각입니다. 그 감각을 믿으십시오. 넷째, 실수 후 태도.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어서인지 옛날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얼굴 보니 반가웠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조카가 그릇을 나르다가 실수로 국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바닥에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카는 깜짝 놀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며 황급히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카 아버지인 제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게 조심하라니까. 맨날 이런 식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조카는 고개를 숙인 채 닫고 있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제가 괜찮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맨날 뭐 떨어뜨리고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조카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침묵했고 조카는 식사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였는데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관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상사의 반응이 팀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실수에 대한 리더의 반응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즉각 비난하는 리더의 팀은 6개월 이내에 팀원 중 43%가 심리적 위축을 경험했고 실수를 숨기려는 경향이 68% 증가했습니다. 반면 실수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 리더의 팀은 팀원들의 창의성이 37% 향상되었고 자발적 문제 해결 시도가 52%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실수에 대해 비난하는 리더 밑에서 일한 직원들은
나중에 본인이 리더가 되었을 때 72%가 똑같은 방식으로 실수를 대했습니다.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학습되는 겁니다. 비난받으며 자란 사람은 나중에 남도 비난하게 되죠. 실수 후 태도가 중요한 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웃고 이야기 나누고 친절하게 굽니다. 하지만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순간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난부터 하는 사람인지 말이죠. 가족 모임에서 본 동생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조카가 그릇을 떨어뜨린 건 실수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죠. 하지만 그 실수를 맨날 이런 식이야라는 말로 일반화시켜버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그 사람의 전체 성격 문제로 확대시킨 겁니다. 이건 실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실수 후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과 사람을 공격하려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라고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함께 치우죠. 하지만 사람을 공격하려는 사람은 왜 그랬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문제보다 책임을 먼저 따집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실수를 대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드러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실수보다 사람을 먼저 챙깁니다. 하지만 관계보다 자기 기분이 우선인 사람은 사람보다 실수를 먼저 지적하죠. 그 순간의 반응이 진짜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고 용서는 신의 본성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릇을 떨어뜨리고 약속을 잊고 말을 잘못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비난할 것인가, 함께 해결할 것인가. 그 선택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누군가 당신이 실수했을 때 비난부터 한다면 그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비난은 선택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수 후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실수를 함께 해결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생각하죠. 하지만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실수를 책임 추궁의 기회로 삼습니다. 해결보다 비난이 먼저 나옵니다. 당신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실수 하나면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칭찬 반응.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최근에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축하한다고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반응이 묘했습니다. 아이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운이 좋았지. 요즘 경기가 좀 괜찮아서 그래. 말은 겸손한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빛은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칭찬해줘, 더 말해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하고 다시 칭찬했습니다. 그제야 에이, 진짜 아닌데 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친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 요즘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하자, 응,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 덕분에 컨디션이 좋아졌어. 하고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칭찬해달라는 눈빛도 없고 과하게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갔죠. 같은 칭찬인데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칭찬에 대한 반응과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일상적인 칭찬을 받게 한 뒤 그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칭찬을 과하게 부정하는 사람들의 76%가 낮은 자존감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전혀요. 그런 거 아닌데요. 같은 강한 부정 반응이 많을수록 내면의 불안감이 높았다는 겁니다. 반면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존감 점수가 평균 68%더 높았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54%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거짓 겸손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부인하면서도 더 많은 칭찬을 기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나르시시즘 성향 점수가 일반인보다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이들은 칭찬을 받으면 평균 4.7초 이내에 화제를 자신의 다른 장점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칭찬을 입구로 삼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끌어내려는 패턴이었죠. 칭찬 반응이 중요한 건 그게 자기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응, 고마워. 노력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한 일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은 남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칭찬을 계속 부인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진짜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더 많은 칭찬을 듣고 싶거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칭찬에 목마른 사람은 계속 부인하면서 상대가 더 칭찬해 주길 기다립니다. 동창회에서 본 첫 번째 친구가 그랬습니다. 운이 좋았지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더 말해줘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피곤합니다. 칭찬을 한번 하면 계속 해줘야 하니까요.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칭찬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성격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계속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칭찬에 집착하게 됩니다.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종종 교만을 숨기기 위한 가장 교묘한 방법이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고맙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거짓 겸손한 사람은 시끄럽습니다. 계속 부인하고 계속 낮추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자기에게 머물길 원하죠. 누군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과하게 부인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자기 자랑의 기회로 바꾼다면 그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칭찬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과 편한 사람은 칭찬과도 편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 불편한 사람은 칭찬도 불편하게 만들죠. 좋은 사람은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고마워, 덕분에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칭찬을 무기로 삼지도 않고 부담으로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합니다. 칭찬 하나에도 진심이 보이니까요. 6번째, 침묵.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이야기할 게 많았습니다. 근황도 나누고 요즘 고민도 나누고 그렇게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요즘 집안일 때문에 좀 힘들어 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표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아,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급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바쁘거나 피곤했을 수도 있고 제 이야기가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을 안 한 건데 왜 이렇게 상처처럼 남는 걸까요? 침묵도 말입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침묵의 종류와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침묵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감적 침묵, 중립적 침묵, 그리고 처벌적 침묵입니다. 공감적 침묵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함께 있어주는 침묵으로 관계 만족도를 평균 34% 높였습니다. 중립적 침묵은 특별한 의미 없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침묵으로 관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적 침묵은 달랐습니다.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침묵의 경우 관계 만족도가 평균 58% 감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처벌적 침묵을 경험한 사람들의 72%가 6개월 이내에 심리적 위축을 경험했고 42%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침묵이 무서운 건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아무 말도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무거운 공기를 혼자 견뎌야 하는 겁니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의 침묵이 그랬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괜찮아? 한마디면 됐습니다. 아니면 무슨 일인데? 물어봐도 됐죠?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관심 없어. 입은 안 움직였지만 침묵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두 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침묵과 혼자 만드는 침묵. 함께하는 침묵은 따뜻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죠? 서로 편한 사이니까 굳이 말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만드는 침묵은 차갑습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은 듣지 않는 침묵이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상대에게 관심이 있으면 침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침묵으로 대답하죠. 굳이 반응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 침묵이 관계를 말해줍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하지만 혼자 있는 침묵과 함께 있는데 외로운 침묵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의 침묵은 평화롭지만 함께 있는데 무시당하는 침묵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에 계속 침묵으로 답한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침묵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침묵으로 보내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작아집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상처받게 만드는 게 침묵의 폭력입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작은 한마디라도 해줍니다. 그게 관심입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침묵으로 벌을 줍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 침묵을 느낀다면 당신의 감각이 맞습니다. 침묵도 말입니다.
7번째, 걸음걸이.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걷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분이 지나가셨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발을 힘차게 내디디는데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고 시선은 바닥만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 뒤 또 다른 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이분은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고개는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원, 같은 길을 걷는데 두 분의 걸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쫓기듯 걷고 한 분은 즐기듯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걸음걸이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구나. 걷는다는 건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급한 사람은 급하게 걷고 여유로운 사람은 여유롭게 걷습니다. 걸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걸음걸이와 성격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걷는 모습을 촬영한 뒤 보폭, 속도, 팔 움직임, 자세, 시선 방향 등을 측정했고 동시에 성격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걸을 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빠르게 걷는 사람들의 68%가 높은 불안감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성격 테스트에서도 신경증 점수가 평균보다 42% 높았습니다. 반면 어깨를 펴고 일정한 속도로 걷는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성 점수가 평균 56% 높았고 삶의 만족도도 39%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걸을 때 팔을 거의 흔들지 않고 몸에 붙여서 걷는 사람들의 경우 대인관계 점수가 평균보다 33% 낮았습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며 걷는 사람들은 사회성 점수가 47% 높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습니다.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팀은 또한 시선 방향도 분석했습니다. 걸을 때 주로 바닥을 보는 사람들은 우울감 점수가 평균보다 51% 높았고 자존감은 38% 낮았습니다. 반면 전방을 응시하거나 주변을 자연스럽게 둘러보며 걷는 사람들은 긍정 정서 점수가 44% 더 높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중요한 건 그게 무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죠. 표정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웃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다릅니다. 걸을 때 우리는 자기 걸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걷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공원에서 본 첫 번째 분의 걸음이 그랬습니다. 빠르게 걷는데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겁게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선도 바닥만 보고 계셨는데 그 걸음에서 불안과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말은 안 해도 걸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여유가 없어, 쫓기고 있어. 반대로 두 번째 분의 걸음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걷는데 가볍게 걸었습니다. 어깨도 펴져 있고 시선도 여기저기 둘러보셨습니다. 그 걸음에서 여유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세상이 아름답네. 걸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쫓기듯 사는 사람은 쫓기듯 걷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은 여유 있게 걷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하게 걷고 평온한 사람은 평온하게 걷죠.
걸음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은담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는 자의 길에는 구름조차 비켜간다. 이 말은 단순히 기세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걸음에는 그 사람의 철학이 담깁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게 다 걸음에 나타납니다. 누군가 항상 급하게 걷고 어깨를 움츠리고 바닥만 보며 걷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그럴 겁니다.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세상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걸으면 당신도 따라서 급해집니다. 걸음의 리듬이 전염되니까요. 반대로 천천히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당신도 편해집니다. 그 사람의 걸음이 말해줍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서두를 필요 없어. 걸음 하나로도 위로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걸음이 편안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어깨는 펴져 있고 시선은 앞을 봅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함께 걸어도 편합니다. 하지만 항상 급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걸음을 가진 사람 곁에서는 당신도 긴장하게 됩니다. 걸음은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때를 알고 더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 때를 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볼 것인지를 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어렵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표정도 연습할 수 있고 친절한 척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말투는 진심을 드러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본성이 나옵니다. 실수 후 태도가 품격을 보여주고 칭찬 반응이 내면을 드러내며 침묵도 메시지를 전하고 걸음걸이에는 삶의 태도가 담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나고 돌아서면서 느꼈던 그 불편함, 말은 좋았는데 뭔가 이상했던 그 느낌, 그게 다 신호였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읽고 있었는데 머리가 그걸 무시하려 했던 거죠. 괜찮아, 기분 탓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믿어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곁에 두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신호를 읽어야 하죠. 좋은 말보다 따뜻한 눈빛이 중요하고 친절한 척보다 진짜 존중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참는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사람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제는 당신 곁에 편한 사람을 두십시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불편한 관계는 기꺼이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을 기억하십시오. 눈빛, 말투, 약자 대하는 태도, 실수 후 태도, 칭찬 반응, 침묵, 걸음걸이, 이 작은 신호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한 사람 곁에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눈빛 하나에 위로받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그런 관계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말은 연습으로 만들 수 있지만 숨길 수 없는 습관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투영합니다. 이제 상대의 입이 아니라 눈빛과 태도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마음 한 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